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정말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완전히 한 발 앞서가는 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궤도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대량의 군지 위성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우주 발사 플랫폼 런처1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 747 화물기의 날개에서 발사되어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차세대 우주 발사 플랫폼 런처1이 지난해 5월의 실패를 딛고 2021년 1월 17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런처1 개발사인 버진 오비스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탑재체가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성공 사실을 알렸습니다. 콜사인 코스믹걸로 명명된 747 화물기는 현지 시각 1월 17일 오후 1시 38분 캘리포니아 모하비 비행장에서 이륙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시 39분 태평양 상공을 향해 런처1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은 46분 후에 500km 궤도에 시험 위성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고 약 1시간 뒤 버진 오비스는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시험 발사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런처1은 로켓 가격을 제외하면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만 수준으로 기존 우주 로켓 발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런처1의 개발 성공에 따라 이제 소형 군지 위성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우주로 날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747, 보잉 747 화물기예요. 버진 오빗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고 이 오른쪽 날개에 이렇게 거대한 로켓을 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게 뭐 어떤 그 조종 장치라든지 아니면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 런처1의 로켓은 길이가 22m입니다. 21.3m. 그리고 2단 고체 추진 로켓이고요.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런처1의 그 로켓 가격은 $1200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륙해서 발사하는 그 발사 비용은 $200만. 그러니까 로켓 하나 발사하는데 $1220만. 그러니까 뭐 한 1,300억 원 뭐 이 정도 그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500kg 정도까지 탑재가 되니까 군지 위성이죠. 카펠라 스페이스 이런 게 하나에 한 100kg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이거 하나에 최대 5개의 군지 위성인 카펠라 스페이스를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쏘아 올리는데, 즉 위성 쏘아 올리는데 우리 돈으로 $1200만 드니까 한 13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지요. 그런데 기존에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가격은 미노타우루스 같은 그 로켓 경우에는 한 500억 원 정도, $5천만 정도 비용이 드니까 이 런처1보다 한 4배 정도의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하는 그 재활용 로켓, 그 재활용 로켓을 활용을 하면 한번 쏘는데 또 한 $6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0억 원 정도 드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그 재활용 로켓이 제일 싸죠. 그런데 그건 이 하나만 쏘는 게 아니고 여러 한 7개, 8개를 묶어서 쏴야 되니까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여러 손님 묶어서 사용한 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스페이스X가 더 싸지만 군사적으로는 내가 마음먹었을 때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이런 런처1이 더 활용이 좋죠. 이 런처1은 그 고고도에서 뭐 중고도에서 예기기에서 쏩니다. 자, 그러면 로켓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수직으로 올라갈 때 중력을 거스르면서 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를 소모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료 1단 로켓의 덩치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사거리가 짧아지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탄력을 붙여야 되죠. 속도를 붙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거의 뭐 10km 이상의 고도에서 쏴버리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이 출력 손실 이게 없어도 되고 그리고 이미 속도를 한 8,900km 시속 8,900km 받아놨기 때문에 이 속도까지 더해져서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빠르게 날려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로켓이 작아도
500kg짜리 로켓을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탄력을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했는데 2020년 5월에 첫 발사 실험했다가 실패했다가 이번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펠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군지 위성으로 완전히 그냥 적진을 꼼꼼하게 그냥 다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 지금 수상해. 그런데 지금 위성 어떻게 돼 있어? 위성이 지금 뭐 1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를 돕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수상한데 애매하잖아. 자, 그러면 런처원 하나 쏴서 카펠라 스페이스 5개 북한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런처원 딱 날아가지고 이제 쏘면은 그 카펠라 스페이스 군지 위성 쫙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효기간 좀 짧죠. 북한 상공에다 전부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한 1시간에 한 번씩 북한을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이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군지 위성으로 전부 교차 검증해서 보면서 그걸 이제 미사일 요격해버리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대들 어디로 움직이는 거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때려버리고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기대가 크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란이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인도양에 발사하며 미 항모 제압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미국 니미츠 항모 전단으로부터 불과 180km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1월 16일 새로 개발한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1800km를 날아가 가상의 선박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세질 미사일과 가드르 미사일 등 차량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이동식 미사일 여러 발의 발사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미사일 가운데 어떤 미사일이 대함 탄도미사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은 이 미사일들은 모두 다탄두 운영이 가능하며 대함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해상의 움직이는 선박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도 제압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영상에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목표물은 해상에 고정된 선박이어서 이 미사일이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인도양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으로부터 18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란이 항모 전단과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다음날 B-52 폭격기 2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탄도미사일 여러 발 일시에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인 세질 그리고 액체 연료 미사일은 가드르를 섞어서 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세질인지 가드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란은 이 발사 지점에서 1800km 떨어져 있는 인도양에다가 고정 바지선을 이제 갖다 놓고 그걸 때렸는데 고정이니까 때릴 수는 있었겠죠. 항공모함은 시속 35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걸 때리기는 힘든데 이 고정 타겟은 때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폄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 고정 타겟이라 하더라도 배 하나 해봐야 그 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1800km 밖에서 명중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명중 오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0km에서 쐈는데도 그건 정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정밀도다, 정확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정말로 이동하고 있는 군함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시크가 좋아야 되고 그 전에 이동하는 함정을 계속 추적하려고 하면은 다량의 인공위성으로 계속 그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배의 군함의 항공모함의 좌표를 계속 트래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탐지하고 때린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이 시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1800km 날아가니까 이 정도면 마하 10 정도로 아마 내릴 꽂힐 겁니다. 그런 속도로 들어가는데 이 시커가 유리로 해가지고 앞에 볼 수도 없고 아주 강력한 이
방호막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유도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중국도 계속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니미츠 항공모함의 1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걸 탄착을 시켰다. 이거는요, 이란이 이걸 쏴가지고 정점을 찍을, 고도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니미츠를 때릴지 어딜 때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니미츠 전단을 완전히 긴장하게 만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니미츠 전단장이라면은, 야, 이거 우리 쏠 수도 있잖아. 야, SM3 지금 가동시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도발을 한 건데, 또 여기서 제가 또 눈여겨보는 점은, 제가 이제 지금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미일연합합동훈련을 하는데, 그 인근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함대가 미국 항공모함 들어오면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동에서는 니미츠 항모가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미사일을 때려버렸어요. 자,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대만 국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 중국의 영토 어떤 주권 문제 완전히 그냥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이란에 대해서 또 역시 거의 뭐 선전포고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양쪽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가 있는데 그쪽에 상대 대상국들의 군사력이 겁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정말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해서 이란과 중국이 굉장히 큰 도발을 받았으나 다음 정권에 믿는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과거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협상했고 트럼프는 그걸 엎었고, 다시 민주당 정권에 들어오니까 이란 입장에서 우리 겁 안 난다. 쟤들은 우리하고 다시 협상해 라는 확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쟤들은 뭐 우리가 리모컨 작동하잖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관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드네요. 미국의 항모를 지금 두 척이 딱 작전 나가 있는데 그 두 척을 향해서 다 양쪽에서 중동과 극동에서 무력 도발을 받고 있다. 이거 지금 미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